오늘은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 8회 마지막 장면이에요. 엔딩. 동경에 있는 정자에게 편지를 보낸 후 동경으로 떠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 유학생입니다. 이인화예요. 이름은 이인화가 동경에서 서울까지 오는 며칠간 3일간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자, 여정을 그린 작품이니까 이거는 여로형 소설 내지는 여로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상단에다가 여로형 구조와 관련된 예전에 녹음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묘지로 1922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생활이라는 잡지에 연재되다가 잡지 자체가 폐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재가 중단되고 나중에 24년 시대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창간되면서 거기서 제목을 만세전으로 바꿔서 연재합니다. 이때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3.1운동 만세 직전, 그러니까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그렇죠. 1919년 3월 1일이죠. 그러니까는 1918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원래 제목인 묘지는 작가가 인식한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을 뭘로 봤다?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무덤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여간에 정자에게 열심으로 써보내준 편지에 어느 때까지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기도 안 되어서 이튿날 이런 답장을 붙였다. 그러니까 정자에게서 편지가 먼저 온 거예요. 그가 누구냐? 주인공 이인화고요. 이런 답장이 어떤 답장인데 그건 뒤에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씁시다. 정자에게 보내는 편지. 자, 요 대목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 고생했던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이게 이제는 정자에게서 온 편지의 내용이겠죠.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반년간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을 위한 커다란 준비 시기였던 것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내 생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흥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좋게 대했던 것은 한때의 어떤 유흥 기분, 원나잇 이런 게 아니었다. 한마디로 당신은 나에게 어느 정도 특별한 존재였다. 잠깐. 이인화는 지금 조선에 왜 왔습니까? 서울에.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일본서 급히 온 거죠. 급히라고 할 수 있나? 암튼 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인화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부남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와우. 자, 하여튼 간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상한 애네. 그러나 뒷날에 훗날에 먼 훗날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당신하고 내가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아들이 장가가고 딸이 시집가고 먼 훗날 늙어가지고 그때의 생활, 지금이겠죠? 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참 선택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그때 정자라는 여자가 있었지, 그때 인화라는 남자가 있었지, 참 아름답고 그 다음에 괜찮은 여자였어, 참 그 남자 참 젠틀했어 라는 식으로 추억으로 남아있는다 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 말은 결국 같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당신과의 어떤 경험은 추억으로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즉 헤어지겠다는 거죠.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게 섭섭하지 않다는 거야. 왜? 결혼해서 애 낳고 딸 낳고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또 자기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노하실지도 모르지만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네가 나를 모욕을 했어. 이지만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이 뭡니까? 그렇죠. 정자와의 행복이죠. 정자와의 개인적인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 시대가 여기 이게 들어가야겠다. 그죠? 현실이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 한마디로 시대 현실이 문제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어. 어찌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결국은 나가 개인적인 자유로움만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조선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는 지식인으로서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마치 지금 내 주인은 뭐 같아? 공동묘지 같습니다. 자, 조선의 현실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생활력을 잃은 죄기의 민족과 백의의 백성, 백의의 민족, 백의민족이죠. 조선인과 대낮에 마구 횡행하는 이매망냥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매망냥 온갖 도깨비예요. 이 도깨비는요, 공유가 나오는 도깨비가 아닙니다. 이 도깨비 같은 존재 뭡니까? 일제 내지는 친일파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는 한마디로 뭡니까? 식민지 지식인으로서는 어찌 꽃의 서울에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 공간에서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공동묘지 같은 공간이거든.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공동묘지라는 현실과 꽃의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것이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미꽃송이 속에 파묻혀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단절된 대기라고 하는 건 공기예요. 한마디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무덤, 한마디로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구더기 같은 몸이 되는 그런 질식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러나부터 여기까지는 꽃 속의 향기, 그 다음에 화석이 되어가는 구더기, 질식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묘사와 대비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등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학교 선생님이 세이버를 차고 환도는요 짧은 칼이에요. 군복에 차는 거.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 어떤 나라 일제에 의한 식민국가의 백성입니다. 자, 이게 1919년 3.1운동 일어나기 직전 1918년까지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억압적인 무단통치기간임을 보여줘요. 고민하고 뉘우쳐 한탄하고 번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 고맙고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정자가 예전에 나에게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자가 나에게 보여준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내성하는 고민이나 온해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 한마디로 뭡니까? 굴종만 남은 조선인, 억압적인 상황에서 움츠러든 존재인 조선인에게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하도 매우 나약하고 능력이 없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애증이라고 하죠, 이런 걸.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연민은 어떤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구주의 천지는, 이때 구주라고 하는 건요, 유럽이에요. 구라파라고 그러거든요. 유럽은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거치고, 이거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외국도 잘 보고 있네요. 부질없는 총칼, 한마디로 전쟁 내지는 무력에 대한 부질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인류의 신생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초등학교야, 교사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같은 칼을 떼어놓을 날, 이걸 어떤 사람은 광복의 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광복의 날도 괜찮고요, 이런 무단 통치가 그치는 날, 내지는 식민지라 할지라도, 자, 그날이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우리 문학을 하는 무리는, 도자는 무리도자예요. 그룹.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 이게 이인화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어떤 문학을 하는 사람의 본령, 내지는 문학의 본령이라고 봐야겠죠. 우리의 고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무엇으로 진실된 생활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당신의 동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정자는 일본인이에요.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이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나가 정자에게 대학 입학 축하해요, 그 다음에 나는 빠이빠이 할게요 라는 의미를 담아서 편지를 보낸 장면입니다. 나는 형님이 떠날 때 초상에 쓰고 남은 것이라고 동경갈 노자와 함께 책값이며 용돈으로 내놓고 간 300원 속에서 100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붙여주었다. 혹시는 다른 의미가 있는 줄로 오해할 것이 성의 가시기는 하나, 동경에서 떠날 때 선사받은 것도 있거니와 정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마디 쓰고 다소 부조가 될까 하여 보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사실은 동경으로 가는 길에 정자에게 들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아주 이것으로 마감하여 버리고, 한마디로 정자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나는 이 기회에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나는 한 열흘 더 있다가 졸업 논문도 있고 아무래도 학교 일이 걱정이 되어 떠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죠. 정거장에는 큰집 형님, 병화내외, 을라들이 나왔다. 을라는 입도 벌리지 않고 오독하니 서 있고, 병화내외도 플랫폼에 뽁국이 달린 시기만, 뽁국이는 뻐꾸기, 쳐다보며 서나품을 하고 있었다. 빨리 가지, 왜 안 가? 이거죠 뭐. 그러나 병화의 얼굴에는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모든 오해를 풀고 이제는 안심하였다는 듯한 화평한 기색이 도는 것 같았다. 차가 떠나려고 할 때 큰집 형님은 승강댁에 있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야, 내년 봄에 나오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면 어떻게 속현할 도리는 찾아야 하지 않겠니? 속현? 현을 다시 이어? 줄을 다시 이어? 아, 이거 재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혼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거예요. 난데없는, 생각지도 않은 소리를 하기, 나는 아이고 뭔 소리, 무덤 속에서 겨우 빠져나가는데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 생활 자체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무덤이죠.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들럭거릴 때, 어떤 때 자유로운 생활을 할 때가 되었거든요 하고 웃어버렸다. 그러면 정자한테 쓴 편지는 또 뭐예요? 문학의 도리 이러더니만은 이것이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 그죠? 자, 1번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자,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오늘 했던 거는 이인화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성의 두 가지 태도예요.
자, 내 주인은 지금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냥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는 어찌 꽃이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이인화는 조선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선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조선인의 암담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본다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드럭거릴 때가 되었거든요. 라는 말은 이건 좀 달라요. 이 소설 전편을 봐도요. 아내가 아프다 하면서도 카페, 술집을 전전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있는 그런 남편이에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실에 절망하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불만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거리는 어떤 나약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1910년대를 사는 지식인의 모습이 한 인물에게서 이런 면도 보이고 저런 면도 보이고 이런 면도 보이고 그런 면도 보이고 막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이게 딱 고착화시키지 않고 있다. 하나의 관점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지식인들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와 지식인들의 불만, 그 다음에 또 민중들,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3.1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이 이인화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작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라고 한다면 당시 지식인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 동경에 있는 정자에게 편지를 보낸 후 그 다음에 동경으로 떠나는 모습으로 소설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